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남긴 트윗 글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되는 순간부터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면서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토론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도 누가 절대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 권력에 대한 인식, 정치에 대한 태도가 압축되어 있는 글인 듯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리더십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미국 외교 전문지는 최근 이재명은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이며 한국 국민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지러운 시기 단 한 명의 리더가 보여주는 세상의 변화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기에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3월 8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류혁의 내부 보고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사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었는데 요거는 법원이 기각 각하를 했었고요. 지난 1월에. 네네. 네, 요거 관련해서 불복해서 지난 5일이죠.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요거 일단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내란 특검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씨 측에서 작년 9월에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헌법률, 그러니까 이 법이 위헌성 여부를 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제청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위헌 여부가 문제된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아무리 위헌성이 문제가 되더라도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씨 측에서 내란 특검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허. 이것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그것을 일부는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하고, 일부는 이거는 재판의 전제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괜히 트집 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각하를 했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정확히 살펴보면 특검 이 수사 대상과 관련된 규정이 불명확하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그다음에 특검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다. 예. 왜냐하면 뭐 이렇게 완전히 뭐 공평하게 이렇게 뭐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했고, 그다음에 플리바게닝 제도. 그러니까 이 내란과 관련해서 사실대로 솔직하게 진술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느 정도 감경시켜주는 규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특검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못 보도록 하는 것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 예.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주장을 해가지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거, 특검 임명 과정의 문제점, 진술자 책임 면제 이런 규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백대원 부장판사가 판단을 하면서 기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라든가 언론 브리핑은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수사 과정에서의 이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가 안 된다 해서 각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윤석열 측은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청 신청을 기각 각하한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제 불복을 해서 요 법이 위헌적이다라는 걸 헌재에서 좀 판단을 해달라라고 네네. 다시 신청을 한 거네요. 예, 그렇게 예.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헌법 소원을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제청 신청 기각, 이런 위헌법률로 인해 가지고 법원에서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안 해주니 아하. 그로 인한 그 헌법상 권리 침해 상태를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해 달라라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소부를 구성해 가지고 담당 재판관님을 지정해 가지고
일단 검토를 합니다. 예. 그래서 90일 내에 심판에 회부할 것인지 이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식으로 심판에 회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된다 그래 바로 기각하거나 각하해 버리는데 아마 이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하.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부로 이제 가서 90일 내에 판단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럼 네. 90일 동안 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건 아닌가요? 일단 기록은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서면 제출한 윤석열 씨 측에서 제출한 서면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 서면에 써져 있는 그 주장하는 이유라던가 이런 것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일부 헌법 상 권리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전원재판부로 회부를 하는 심판 회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심판 회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지 않고 심판 회부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은 뭐 거의 100%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심판 회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크게 높지는 않다고 저는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조차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그냥 소부에서 그냥 해가지고 이 자체로 이유가 없다 하고 그냥 기각해버리는. 배척해버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배척한다.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은 지금 항소심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 재판이 멈춰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거는 지금 현재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고 헌법 소원을 한 것은 예전에 그 내란 특검법에 대한 그렇죠. 것이고요. 지금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 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법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한 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하고 나중에 또 헌법 소원할 수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좀 지연될까 봐 우려돼서 여쭙는 건데. 재판이 제가 보기에는 그 재판부에서 이 백대현 재판부와는 다르게 그냥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아마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이라던가 제청 신청을 제청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그 유죄 판단 혹은 항소 기각 판단을 하면서 항소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동시에 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헌법 소원 같은 경우는 이 서울 고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과는 상관없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측에서 문제 제기한 것 중에 재판 중계가 있거든요. 네네. 당연히 윤석열 측은 이게 전 국민에게 재판이 중계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겠죠. 근데 요거가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만약에 지금 맡고 있는 재판부가 재판 중계에 대해서 이걸 허가하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재판 중계 같은 게 이 사건의 특성이라던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의 중요성 이런 거에 비춰보면 재판 중계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경우고요. 처음에 그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부터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과도한 보호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라던가 혹은 뭐 법원에 대한 이 비판이라던가 이런 여론, 그다음에 뭐 사실상 측면에서 보면 사실 법원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라던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제가 보기에는 재판 중개 허가를 안 할 가능성은 없고요. 또 그것이 중개 허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헌법상 권리 침해라던가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걸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도 부족하고 또 여론상 재판 중계를 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4일에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윤석열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 또 논란이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재판을 하면서도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1심 재판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앞에 그러니까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감찰관님? 저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들처럼 이것이 그냥 본인이 1심에서 했던 것처럼 26년 검사 생활이나 공직 생활 나도 검사를 해봐서 알지만 사실 윤석열 씨 버릇과 같은 멘트가 모든 것을 검사를 해봐서 안다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 교육 문제 같은 거면 내가 교육 비리를 수사해봐서 검사 아는데 맞습니다. 국방
체포방 얘기가 나오면 내가 방산비리를 수사해봐서 내가 잘 아는데 예. 모든 걸 검사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뭐 전지전능하다시피 한 뭐 만물 박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뭐 1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항소심에서는 제가 봐도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 겸손 이 전략이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전반적인 맥락이라던가 이런 걸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체포방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체포방해냐.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춰보면 그냥 쉽게 보아도 법률 지식, 그러니까 법률 지식을 따지기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체포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냥 갖다 나온 부연 설명이라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갑작스럽게 겸손 모드라서 네네네.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이제 원래 법리적인 문제를 1심에서 계속 지적을 하다가 네네네.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바꿔서 약간 의도나 책임 범위를 축소하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저 차이점이 뭔가 하면 1심 판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던가 예. 뭐 내란 특검법의 문제점이라던가 이 법률 전체의 문제점을 공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주장한 게 공소 기각 판결이 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증거들의 증거 능력 자체를 배제해버리는 그런 전술을 썼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걸 말한 것인가 하면 이 내란이 되지 않는다는 프레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그런 것이 주된 것이었고 그 작은 이 하나하나의 증거 가치라든가 증명력이라든가 이런 그 증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부정하는 그 작은 하나하나 자잘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주장들은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전반적인 대세, 전부 무죄라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는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호인분들이 아주 좀 자세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략을 바꾼 게 맞네요. 바꾸긴 바꿨습니다. 이거 예. 어떤 주장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 체포 방해 같은 사건을 예를 든다면 체포 방해가 과거에는 공수처 수사권이라던가 이런 걸 막 주장하다가 그랬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군인이나 그때 이 용산 관저를 보호하던 경찰관들이 이 진입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체포영장의 본격적인 집행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안구역에 집행하려던 그러니까 실질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은 윤석열 씨 앞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순순히 자기가 응했고 그 앞부분에서 이 경찰들이나 군경들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한 것은 이건 보안구역 체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경호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결국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터무니없는. 하지만 분명히 그 디테일에 있어서만큼은 지난번보다 훨씬 정교한 그런 주장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좀 까다로운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나 하면은 그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증인들이 그 증언이라던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변호인들이 하는 주장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흘려드릴 만한 주장들은 아니에요. 그 주장의 취지라던가 그 주장을 하게 된 경위라던가 뭐 이런 것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증거 가치에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이제 1심에서 못했던 그런 디테일한 주장들을 좀 더 강화했네요. 이거 항소심 좀 정신 차리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항소심 재판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그 경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연차도 많고 본인들이 경험도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통상적인 그 보편적인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홍철호 전 수석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석이 이게 이제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 계엄을 선포한 그 다음 날 열린 당정대 회동 당시에 대통령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충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대국민 담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정황이 뒤늦게 좀 전해졌어요. 네네. 예, 뭐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본인의 계엄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윤석열 씨 다운 그 사건 진행이 네. 아니었나 싶고요. 본인이 뭐 그런 그 진언이라던가 충언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라면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걸 꿈꾸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만 이 사건의 그 증언이 그 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과 관련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태 이후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보고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홍철호 수석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 이 홍철호 수석이 이 부분은 증언을 한 부분은 사실대로 증언을 한 것 같고요. 홍철호 수석이 결국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뉘앙스가 다르게 얘기하고 본인과 무관한 부분,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 이건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예. 진언을 했는데 그렇죠. 윤석열 씨가 안 받아들였다. 근데 그와 반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우호적인 사람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지금 야당 그 당시 지금 여당이죠. 그 야당이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씨를 V라고 표현을 했다는데 그 윤석열 씨 탄핵을 인용시키려고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보고서는 단순한 시중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인이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중에 흘러다니는 얘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재판 자체도 뭐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된 재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얘기에 나온 것처럼 정계선, 조한창 이 두 분은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끝까지 거부했지 안 했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놓고 보면 결국 이 보고서가 단순하게 그 시중에 흘러다니던 그런 풍문들을 조합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부분은 홍철호 수석이 뭔가 좀 정확하게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발언이 그러니까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한 재판에서 나왔던 홍 수석의 진술이었다. 그리고 또 한덕수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실이 만들었던 민주당 대응 문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총리 탄핵 발의 전에 즉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네. 당시에 이완규 함상훈이었는데 지명해야 된다. 요것에 대한 이제 문건이 만들어졌다라는 진술이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그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의 임기를 연장해가지고 그 윤석열 씨를 탄핵하려는 게 야당의 의도니까 그걸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들에게 그 윤석열 씨에게 유리한 이완규 함상훈 이 두 사람을 임명을 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여론 지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보고서 야당 대응 문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풍문이라던가 혹은 그렇네요. 뭐 의견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한덕수 씨도 그리고 또 뭐 최상목 부총리도 그렇고 둘 다 실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지명을 서둘러서 탄핵만큼은 막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였었다.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됐었다라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덕수 김건희 항소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